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세 번째 시간 들레즈 영화 철학의 현대적인 확장이라는 이제 제목으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지금 PDF를 보면 아시겠지만 요거는 제 책의 한 챕터를 제가 이제 여러분께 나누어 드린 건데요. 그래서 분량이 일반 학술 논문 2개 정도의 분량이에요. 그래서 내용이 좀 많아서 아마 1시간 내에 이걸 충분히 여러분께 다 소개를 해드리기는 쉽지는 않을 텐데, 그래서 이 논문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여러분들이 그 맥락을 좀 잡을 수 있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 사실은 네 개의 어떤 주된 흐름 혹은 내용이 겹쳐져 있는 논문인데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딱 제목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들레즈의 시간 이미지 너머. 그러니까 들레즈는 시간 이미지까지 이제 책을 썼는데 그 책을 썼던 게 85년이고 그러고 나서 이제 들레즈는 95년에 죽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85년 이후부터 현재, 즉 2021년인 현재까지 영화 및 영상예술, 그리고 그것 영상예술을 둘러싸고 있는 기술적인 생산 조건이 너무나 많이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레즈의 이론이 들레즈가 제시했었던 영화 철학이 지금 우리 생활에 굉장히 많은 부분에 파고 들어와 있는 현대의 어떤 영상 예술과 이게 과연 일치할 것이냐, 혹은 들레즈의 얘기를 여기에다 그냥 적용하는 게 과연 타당할 것이냐라고 물었을 때 저는 좀 다를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들레즈의 영화 철학이 여전히 아주 적합하게 얘기될 수 있는 그런 영화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라는 거죠. 즉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표준적인 영화의 형식을 벗어나 있는 현재의 어떤 디지털과 그다음에 네트워크와 연결되어 있는 어떤 영상 예술 실천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진단이 이제 그거는 이제 제가 바라보는 진단이죠. 그런 진단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흐름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흐름은 이 글은 들레즈의 이제 시간 이미지의 맨 마지막 부록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바탕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들레즈가 부록에서 운동 이미지와 시간 이미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 전개하고 나서 부록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운동 이미지와 시간 이미지에 대한 내용을 요약을 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러니까 부록에서도 가장 마지막 부분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앞으로 우리에게 도래할 이미지는 과연 어떤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그것의 이름을 뭐라고 붙이냐면 이마주 엘렉트로니크라고 붙여요. 그러니까 일렉트로닉 이미지, 전자기적 이미지다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는데 이 80년대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이제 디지털이라고 얘기될 수 있는 이미지들이 아주 초기 상태로 시작이 이제 될랑말랑하던 그런 시기이고요. 그다음에 TV, 그다음에 비디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옛날에 여러분 많은 학생들은 아마 VHS 비디오 테이프를 아마 사용하지 않은 학생들도 굉장히 많을 텐데 DVD부터만 아실지도 모르겠는데 DVD가 출현하기 한참 전에 많은 사람들이 봤었던 VHS 그 비디오 그다음에 텔레비전 그리고 이제 막 시작이 될랑말랑 그래서 그 실체에 대해서 들레즈가 전혀 파악할 수 없었던 어떤 디지털 이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들레즈가 이 일렉트로닉 이미지라고 부르면서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방어적이고 좀 약간은 네거티브한 방식으로 그 이미지에 대해서 예언 비슷하게 혹은 이제 예측 같은 것들을 내놓는 부분이 나옵니다. 사실 그것으로부터 이제 이 논문은 출발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지만 이 논의 맥락 앞에 과연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부분을 좀 정확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그 전자기적 이미지에 대해서 아주 짧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스템, 그러니까 시네마에 나와 있는 시스템 전체에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는다고 봐야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디지털 이미지가 이제 디지털 영화들이 90 년대부터 등장하고 난 이후에 이 디지털에 대한 어떤 평가들을 학자들이 할 때 들레즈의 이 일렉트로닉 이미지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그 부정적인 뉘앙스만으로 디지털 영화에 대해서 접근하는 그런 시도들이 사실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지금에 맞는 죄송합니다. 지금의 어떤 어 영상 미디어의 현실에 맞는 방식으로 그 들레즈의 디지털 아니 일렉트로닉 이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라는 게 인제 주된 문제 의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가지 말씀을 드렸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영화 및 미디어 이론에서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철학자보다는 영화학자들 혹은 미디어학자들 이름이 훨씬 더 많이 등장을 해요. 그들이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야기해 왔었던 그리고 이 지금 여기에서 제가 얘기하고 있는 언급하고 있는 이 영화학자 혹은 미디어학자들은 다 들레즈 이후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현대적인 논의들의 맥락 속에서 들레즈의 이 논의가 과연 어떤 방식으로 받아들여지고 그것들과 연관을 맺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게 또 하나의 맥락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실 저에게 가장 큰 영감을 주었던 건 발터 베냐민의 기술복제 시대의 예술 작품입니다. 여기에서 베냐민이 이 예술의 변화, 예술의 어떤 예술사적인 변화와 세계사적인 변화를 연결해서 그 파악하는 부분, 그다음에 예술의 형식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새로운 예술 형식의 출현과 관련된 그 베냐민의 통찰들이 사실은 이 논문에서 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베냐민에 기대어서 들레즈를 다시 한번 바라보는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이제 들레즈와 베냐민이 만나게 되는 그런 방식으로 논문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영화 및 미디어 이론, 그다음에 들레즈의 그 영화 철학, 그리고 현재의 어떤 영상 예술 환경에 대한 진단이라고 하는 네 개의 큰 맥락들이 이 한 두 편 정도 되는 사이즈의 논문에 좀 복잡하게 들어 있는데 사실 글 자체를 읽어 보시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차근차근 읽어 보시면. 그런데 인제 이 분량이 많기 때문에 이번 시간 안에 이걸 다 소화는 못할 거고 여러분들이 그 좀 글을 그냥 읽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맨 앞에 이 글을 시작하면서 인용해 놓은 게 인제 베냐민의 이야기인데요. 이거는 한번 같이 읽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술 작품은 그것이 미래의 반영물에 의해 전율을 하고 있는 한에서만 가치를 갖는다."라고 브루똥이 말하고 있다.'라고 인제 베냐민이 지금 인용을 한 부분이죠. 실제로 완성된 모든 예술 형식은 세 개의 발전 교차로에 서 있다. 첫째, 기술은 어떤 일정한 예술 형식을 향해 나아간다. 그리고 둘째, 전통적인 예술 형식은 어떤 일정한 발전 단계에서 훗날 새로운 예술 형식에 의해 저절로 얻어지게 될 효과를 애써 얻으려고 노력한다. 셋째, 눈에 잘 띄지 않는 사회적 변화는 새로운 예술 형식이 대두되어야만 비로소 도움이 될 수 있는 감수성의 변화를 가져오게 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여기에서 나와 있는 지금 요 구절에 나와 있는 요 모든 이야기에 대한 저의 답변이 이 글이라고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인제 어떤 얘기들이 진행되는지 그다음에 처음에 문제 제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 세기 말 한 1990 년대 정도부터 영화를 둘러싸고 이루어지고 있는 가장 치열한 논쟁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요. 포스트 시네마 혹은 영화의 죽음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한 논쟁입니다.
그래서 영화가 죽었다. 아니, 죽지 않았다. 뭐 이제 이런 식의 논쟁들이죠. 특히 이제 제작, 배급, 상영 등 영화의 전 과정이 다 디지털화되었고 필름, 아날로그 필름의 소멸이라고 하는 물질적 기반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술적인 변화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영화에 대한 존재론적, 미학적 개념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뭐 저의 의견이 아니라 이미 90년대부터 이루어지고 있는 영화 이론에서의 아주 중요한 논쟁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인제 기술하기 위해서 스티븐 샤비로라고 하는 상당히 무게 있는 영화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필름 시대의 영화를 시네마라고 부르고요. 디지털 시대의 영화를 포스트 시네마라고 일단 규정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포스트 시네마의 의미가 좀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해요. 뭐냐면 샤비로가 말하는 이 포스트라고 하는 접두어는요. 필름 시대의 영화인 시네마가 사라진 이후를 뜻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시네마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시네마는 지금도 극장에서 상영되고 있고 우리가 TV를 통해 보고 있고 DVD를 통해 보고 있고 넷플릭스로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라지지 않았어요. 어 그게 그렇기 때문에 영화가 시네마가 사라진 이유가 아니라 영화가 샤비로가 볼 때는 영화라고 하는 이 예술 형식 혹은 매체가 20 세기 중반에는 텔레비전에게 어떤 문화적 지배소의 자리를 내주었고 그 뒤에 이제 최근에는 디지털과 네트워크에 기반하고 있는 뉴 미디어의 문화적 지배소를 의 자리를 내주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제 포스트라는 접두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문화적 지배소의 자리를 내주었다라는 의미라는 건 뭐냐면 그 베냐민의 글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20 세기에 베냐민이 이제 20 세기의 대표적인 예술 형식으로 제시하고 있는 게 사진과 영화예요. 그런데 사진과 영화가 20 세기의 어떤 대표적인 예술 형식이라고 해서 그 전부터 존재하던 미술이나 회화나 소설이나 뭐 음악이나 이런 게 사라진 게 아니잖아요. 다 존재하고 있어요. 다 존재하고 있지만 다만 그 시대의 어떤 그 시대의 요구를 대변해 주는 그 시대를 대변하는 어떤 예술 형식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영화에 대해서도 사실은 20 세기 어 거의 중반 정도부터 영화가 차지하고 있었던 어떤 사회적 위상, 사회적 역할, 샤비로의 표현은 문화적 지배소의 역할이 인제 점점점 소멸되었는데 특히 인제 디지털과 네트워크가 등장하면서부터는 거의 완전히 그 자리를 내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디지털로 야기되고 있는 변화가 아주 충분히 거대했고 오랜 시간 지속되어 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20 세기를 지배해 온 생산 양식 그리고 미디어 체제와는 다른 생산 양식과 다른 미디어 체제를 목격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이러한 변화들이 사실은 지칭할 어휘조차 없을 만큼 너무나 새롭고 익숙하지 않은 것들이지만 동시에 너무나 흔하게 어디에서든 볼 수 있는 것들이어서 우리는 그것들을 주목조차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라고 지적을 해요. 이 책이 2010년에 나온 책인데요. 포스트 시네마틱 어펙트라는 책인데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죠. 뭐냐면 너무 새로워서 이름이 없는 상황인데 그런데 이 너무나 새로운 것들이 너무 흔해 가지고 우리가 주목조차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사용하고 있는 늘 접하고 있는 어떤 영상들 그런데 그게 디지털과 네트워크와 관련되어 있는 어떤 영상들 그런 예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름이 없다라는 거죠. 그걸 도대체 뭐라고 불러야 하느냐에 대해서 이제 답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샤비로의 지적은 이미 우리의 일상을 지배하고 있는 뉴미디어의 영향력을 아주 잘 보여주는 동시에 우리의 일상을 파고 들어와 있는 새로운 미디어 체제가 기존의 개념과 정의들로 규정되지 못하고 있는 그리고 규정될 수 없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어떤 이 미디어 환경의 상황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가리켜서 데이빗 로더윅, 이분은 아마 우리나라에서 그 들레즈 영화 철학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모를 수가 없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그 질 들레즈의 타임머신, 우리나라 번역어로는 그 책을 인제 쓰셨고, 그래서 들레즈 영화 철학 연구자 1 세대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영화학을 계속 가르치면서 본인도 인제 영화 작가이기도 한 인제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이 로더윅 같은 경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상황을 "명명의 위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이밍 크라이시스. 이건 인제 2017 년에 로더윅이 발표한 책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로더윅에 따르면 이러한 명명의 위기는 현재 출현하고 있는 새로운 동영상 예술을 기존의 매체 고고학적 입장에서 도대체 어디에다 위치시킬 것인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늘상 보고 있는 이 동영상 예술이라는 걸 기존의 어떤 이 매체 고고학적인 입장, 예를 들면 뭐 비디오 아트, 그다음에 영화, 사진, 아니면 뭐 실험 영화, 아니면 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름을 붙이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에 이름을 붙여서 요런 계보들을 만들어 놓은 걸 인제 매체 고고학적으로 '아 어디에서 출연해서 이거를 이렇게 부르자.' 이렇게 인제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런 입장에서 도대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목도하고 있는 이 예술은 어디에다 위치시켜야 되는지를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영상, 그 동영상 이미지가 과연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이 물음들에 대해서도 지금 얘기를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아직은 이 누구도 이 새로운 동영상 이미지가 무엇이고, 그다음에 어떤 역할을 하며, 그다음에 새로운 예술 형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냐, 아니면 이걸 새로운 예술 형식이라고 말할 수 없을 거냐, 아직 아무것도 인제 합의된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누구도 인제 여기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게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로더윅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힌트를 주는 게 이 명명의 위기, 네이밍 크라이시스를 야기하고 있는 이 새로운 예술이 무엇과 관련될 것인지에 대해서만큼은 이제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알고리즘적 사유, 디지털로 시뮬레이트 되거나 변형된 이미지들, 그리고 컴퓨터로 매개된 커뮤니케이션, 바로 이런 것들이 이 새로운 존재론적 매혹과 탐구의 가장 강력한 현대적 장소이다라고 로더윅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샤비로와 로더윅의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 본다면, 그 포스트 시네마, 샤비로가 얘기했던 이 포스트 시네마는 단지 디지털로 만들어진 영화만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포스트 시네마는 디지털 영화보다는 오히려 매체 고고학적 개통수를 가로지르는 새로운 동영상 예술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이 새로운 동영상 예술은 극장 영화라든가 아니면 영화학자 우사이 같은 사람이 말하는 영화의 표준적 이미지와는 분명히 다르기 때문이고, 그다음에 둘째, 영화라고 하는 것은, 그 영화라고 하는 매체가 그 문화적 지배력을 이미 다른 매체에게 내어준 지 오래되었기 때문이다라는 점입니다. 그다음에 셋째, 그래서 이미 이 그 문화적 지배력을 상실했는데 우리가 굳이 디지털 영화만을 포스트 시네마라고 부른다면 사실 얘기가 잘 앞뒤가 안 맞게 되는 겁니다. 셋째, 명명의 위기에 있는 이 새로운 동영상 예술이 분명히 디지털 및 네트워크와 관련된 동영상 이미지일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이유들 때문에 인제 이 포스트 시네마는 단순히 디지털 영화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많은 인제 영화학자들 중에 사실은 디지털 영화를 포스트 시네마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제 그 논쟁에 저로서는 인제 뛰어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쨌건 이 새로운 동영상 예술 형식이 무엇이 될 것인가라고 하는 이 질문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85 년에 들레즈가 이 시간 이미지의 결론 부분에서 제기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는 당시에 새로 도래하고 있었던 이미지를
전자기적 이미지라고 부르면서 이 이미지에 대해 아주 모호하게 하지만 대체로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오늘로 지금 시점으로 따진다면 이 책이 2018년이니까요. 36년이 지났습니다. 이 시간을 거치면서 디지털 기술과 그와 관련된 영상 예술의 변화는 들레즈가 책을 쓰던 시기에는 예측조차 할 수 없었을 아주 심도 깊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전 세계에 단 한 명도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디지털과 인터넷 기술 역시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 기술 발전과 이 사회 발전의 변화는 동영상 예술 영역에서의 다양한 실험과 어떤 변화를 가능하게 했다라는 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사실은 부정할 수가 없는 팩트예요. 그래서 영화가 문화적 지배소였던 시기, 혹은 베냐민식으로 표현한다면 영화가 사회적 중요성을 가졌던 시기가 끝났다라고 얘기를 우리가 하게 된다면은요. 그래서 이 포스트 시네마 시대에 사회적 중요성을 가진 예술 형식 혹은 새로운 문화적 지배소를 가진 예술 형식이 무엇일까라고 이제 물어볼 수 있게 되는 거죠. 혹은 들레즈식으로 이 물음을 다시 표현한다면 시간 이미지에서 새로운 전자 이미지로의 다가올 변화에는 어떤 예술 의지 혹은 시간 이미지에 알려지지 않은 다른 측면들이 있는가라고 들레즈의 물음을 여기에서 다시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들레즈가 예견했던 이 미래 영상 예술이라는 건 이미 현재가 되었고, 그런데 이 현재가 되어버린 이 미래 영상 예술에 대한 이론은 전혀 확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글은 들레즈가 말하려 했으나 말할 수 없었던 시간 이미지 다음에 세 번째 이미지를 저 나름대로 제안함으로써 새로운 영상 예술에 대한 이론을 제시해 보고자 하는 이론적 실험입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진리를 말한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부분은 팩트가 있지만 어떤 부분은 이제 저의 견해이고 저의 이론적 실험입니다. 이 실험이 맞을 것이냐 틀릴 것이냐는 시간이 지나면 판가름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실험을 위해서 이 글에서는 들레즈와 베냐민의 만남을 이제 시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이 제시하고 있는 예술 형식에 대한 논의들은 들레즈의 어떤 한계를 극복하거나 아니면 확장하는 데 중요한 길잡이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다루는 얘기는 이제 들레즈에 대한 이야기를 좀 검토를 하면서 시네마의 전체 체계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알아야 그것 이후를 얘기할 수 있으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전체 체계를 운동 이미지에서 시간 이미지까지를 아주 간략하게, 아주 러프하게, 아주 제대로는 아니에요. 제대로 요약을 하면 몇 페이지로 끝날 수가 없기 때문에 좀 굉장히 러프하게 이제 요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아마 여러분들이 그냥 읽어 보셔도 충분히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들레즈의 들레즈의 물음에 우리가 한번 답해 보고, 제가 생각했을 때 들레즈의 어떤 정신이라고 한다면 주어진 것에 만족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지난 1차 강의, 2차 강의에서도 계속 얘기했었던 게 탄력투화였죠. 그래서 끊임없이 자신이 얘기했었던 것에서도 사실은 넘어서려고 하고 갱신하려고 하는 어떤 시도가 저는 들레즈의 정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들레즈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들레즈의 질문에 대해 들레즈와는 다른 대답을 해 보고자 하는 시도다라고 인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자기적 이미지에 대한 들레즈의 태도를 한번 얼핏 살펴본다면은요. 들레즈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시간 이미지의 영화들이 다른 종류의 새로운 이미지로 변화할 것이다라는 것을 예고하고 있어요, 이미. 그러니까 그게 영화의 시간 이미지가 영화의 최종적인 어떤 뭐 형태다 이런 식으로 전혀 얘기하지 않고 다른 이미지로 이행할 것이다라는 예고를 이미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걸 바로 이제 일렉트로닉 이미지라고 부르면서 이 일렉트로닉 이미지로의 변화에는 어떤 예술 의지 혹은 시간 이미지에 알려지지 않은 측면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로부터 이제 들레즈가
운동 이미지, 시간 이미지, 그리고 만약에 더 오래 살았다면 그 다음 단계인 무슨 이미지를 아마 가정하고 있었을 거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고요. 이 변화, 이걸 변화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선 발전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아마 들레즈가 영화에 대한 책을 쓰던 맨 처음 아이디어로 돌아간다면 아마 변화라고 얘기하는 게 나을 거예요. 발전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좀 별로 들레즈스러운 방침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뮤테이션이라고 들레즈가 부르는 이런 변화는 그가 예술 의지라고 불렀던 것에 이제 기반하고 있다라는 추론을 우리가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전자기적 이미지들이 시간 이미지와 어떤 특정한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 이미지도 그냥 출현한 게 아니라 운동 이미지의 감각 운동 도식의 파열로부터 출현할 수밖에 없었고 그다음에 시간 이미지가 어떤 방식으로 인제 다른 이미지로 나타날 것인가는 아직 확정적으로 주어지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하여튼 간에 어떤 관계가 있다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들레즈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새로운 이미지로의 변화를 영화를 변형시키거나 대체하고 혹은 그 죽음을 선언했음에 틀림없다라고 들레즈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영화의 죽음 혹은 포스트 시네마라는 담론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그래서 이렇게 변형되고 대체된 어떤 새로운 이 영상 예술을 과연 우리가 영화라고 부를 수 있을까 없을까라는 이 물음을 던지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이미지의 등장 이후에 영화 예술은 이전과 동일한 방식으로는 절대 유지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거죠.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면 들레즈의 말을 직접 들어본다면 새로운 자동 기계들은 새로운 자동 운동이 형식의 변형을 보증하지 않는 한 그 내용을 점령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테크놀로지의 변화에 의해서 새로운 예술 형식이 탄생하지 않는 한 실질적으로 새로운 자동 기계의 내용과 의미는 담지될 수 없다. 그러니까 어떤 테크놀로지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예술 형식의 출현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베냐민을 떠올리게 하는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베냐민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예술적 생산 수단인 기술의 등장이 새로운 예술 형식의 형식 및 내용과 긴밀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레즈의 예측과 입장에 제가 봤을 때 전혀 문제될 만한 내용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어떤 자동 기계와 새로운 이미지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혹은 최소한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아마도 정확히는 알 수가 없겠죠. 들레즈랑 대화를 할 수가 없으니까. 글을 쓰던 당시에는 짐작도 할 수 없었던 어떤 새로운 현상에 대한 두려움이 기대감보다 앞서지 않았나라는 짐작을 해 봅니다. 그래서 들레즈는 이 미래의 자동 기계의 현대적인 형상으로 전자기적 이미지, 즉 텔레비전, 비디오, 디지털 이미지를 직접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린 너무나 잘 알죠. 텔레비전과 비디오와 디지털 이미지가 얼마나 서로 다른 존재 양식을 띠고 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이미 텔레비전과 비디오는 이미 디지털화되거나 일부분은 소멸되었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너무나 당연한 초등학생도 알 만한 상식이지만 아무리 위대한 철학자라 하더라도 과거의 인물이기 때문에 이런 변화는 짐작도 하기 어려웠을 거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들레즈가 얘기한 부분을 같이 한번 들어보죠. 나는 새로운 수단을 원한다. 동시에 나는 이 새로운 수단이 모든 예술 의지를 무효화시키지는 않을지 혹은 상업, 포르노그래피, 히틀러주의적인 것이 되지는 않을지 두렵다. 중요한 것은 영화 이미지는 전자기적 이미지의 효과와는 전혀 닮지 않은 그러나 예술 의지로서의 시간 이미지에서 예상할 수 있었던 자율적 기능을 갖는 효과들을 이미 쟁취해냈다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면 이 새로운 이미지의 등장이라는 것이 나쁜 것이 될지도 몰라라는 이제 두려움을 내비치면서
이 전자기적 이미지에서 우리가 구현할 것으로 예상되는 어떤 예술의 의지는 사실 시간 이미지의 영화에서 이미 쟁취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시간 이미지 영화가 실현했으니까 어쩌면 괴물이 돼서 우리를 잡아먹을지도 모를 전자기적 이미지라고 하는 거는 없어도 무방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어떤 두려움 섞인 소망을 읽어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인제 들레즈는 또 이 기계적 재생산의 시대에 정치의 미학화 가능성에 대해 베냐민이 이제 비판적으로 분석했던 내용들이 사실은 거의 그대로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히틀러주의적인 것들. 그러니까 이 정치의 미학화가 되면 예술이 이제 정치를 위해서 복무하게 되는, 그래서 어떤 프로파간다로 활용이 되거나 아니면 자본주의의 어떤 노예로만 이렇게 이어지거나, 아니면 이제 베냐민이 얘기하지 않았던 거는 이제 포르노그래피. 인제 이런 가능성들에 대해서 이제 그 두려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베냐민도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뭐 그렇게 문제될 거는 아니고, 그리고 당연히 어떤 매체든 간에 파시스트적인 전체주의나 상업주의로 귀결될 가능성은 모든 매체에 언제나 존재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인제 틀린 거는 아닌데, 문제는 뭐냐면 들레즈가 여기에서 베냐민이 기술복제 시대 예술 작품에서 한 이야기들을 직접 인용은 하지 않는데 그 용어나 그 사고방식을 사실은 굉장히 많이 받아들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베냐민의 논의를 굉장히 선택적으로 인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위험성에 대해서만 베냐민이 그 얘기했었던 어떤 부정적인 파시스트적 아니면 상업주의적 귀결, 이런 것들을 인제 끌고 와서 얘기를 하는데, 사실 들레즈가 이 태도가 인제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거예요. 들레즈는 아날로그 영화, 그러니까 시네마 두 권에서 다루고 있는 이 영화들에 대해서는 위험성을 사실 본론에서 거의 언급하지 않습니다. 결론 부분에서만 잠깐 언급을 해요. 그래서 정말 거의 언급하지 않으면서 이 전자기적 이미지에 대해서만 너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게 좀 '별로 적합하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러한 태도는 본인 자신의, 들레즈 자신의 어떤 주장들과도 상당히 모순된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시네마 1권 영업한 서문에서 들레즈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시간 이미지의 현대 영화가 운동 이미지의 고전 영화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라고 말하려는 게 아니다. 우리는 단지 어떠한 가치의 위계도 적용되지 않는 걸작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을 뿐이다. 영화란 언제나 그러할 수 있는 바대로 완벽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영화에 대해서 위험성을 이렇게 지적하는 사람의 분위기와 태도는 전혀 아닌 거죠. 그래서 영화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어떤 이 사유의 가치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어떤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인제 사유의 새로운 메커니즘을 보여줄 수 있는 이 영화의 역량들에 대해서 들레즈가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고 있고, 특히 인제 시간 이미지로 가게 되면 미래의 방향, 미래의 시간성으로 영화적 사유를 열어젖힐 수 있는 영화의 창조적 역량에 대해서도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영화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로 일관했었던 들레즈가 디지털 영화에 대해서, 그것도 본인이 잘 알지 못하는 이런 디지털 영화에 대해서 정반대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인제 좀 '문제가 되지 않나.'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렇게 선택적으로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어떤 타당한 근거를 제시해 줬어야 한다라는 게 이제 제 지적이죠. 근데 들레즈가 인제 그에 대해서 이런 태도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않고, 게다가 베냐민의 이론 중에서 영화에 대한 긍정적이고 혁명적인 가능성들을 베냐민은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얘기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영화가 야기할 수 있는 부정적 측면들만을 부각시키고 있다라는 점이 인제 제가 봤을 때는 본인 자신의 어떤 그 기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어떤 기계들과 마주쳐서 자기가 변화하고 열려 있어야 한다라고 항상 이야기했었던 들레즈 자신의 어떤 철학적 태도, 그다음에 시네마에서 등장했었던 영화에 대한 뭐 그 자체로 완벽하다,
뭐 그 사유의 영능을 아주 굉장히 칭송하는 그런 태도하고 너무나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사실 베냐민은 그런 전체주의적인 위험성을 지적하면서도 사실 영화 매체가 가지고 있는 혁명적이고 민주적인 가능성을 굉장히 더 많이 강조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따라서 디지털 영화에 대한 들레즈의 주장과 베냐민에 대한 들레즈의 제한된 해석은 우리가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책이 아니잖아요. 우린 종교인이 아니고. 그래서 들레즈의 전체 논의와 정합적인 방식으로 재해석되어야 할 부분이 바로 이 일렉트로닉 이미지에 대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당연히 들레즈가 이 미래의 모든 것에 대해서 예상할 수 있는 무슨 예언가도 아니었고, 그다음에 본인 스스로의 입장과 지금 이제 좀 모순된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여튼간에 이 들레즈의 본래의 어떤 그 영화에 대한 혹은 철학에 대한 어떤 태도를 이어서 이 포스트 시네마 시대의 새로운 영상 예술에 대한 어떤 이론적 지도를 그려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베냐민을 굉장히 더 적극적으로 읽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들레즈가 이 새로운 전자기적 이미지라고 얘기했었던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이미지 이후의 새로운 이미지, 즉 들레즈가 전자기적 이미지라고 불렀던 이미지는 도대체 어떤 것일까?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30여 년 사이에 비디오는 이미 사라진 매체가 되었고 텔레비전 역시 디지털화되었고, 그리고 들레즈가 전자기적 이미지라고 불렀던 이미지는 이제 디지털밖에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디지털 기술이 등장한 이후로도 디지털 이미지 역시 매우 큰 변화와 발전을 겪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디지털 속에서 태어나서 디지털과 함께 자란 세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들이 아주 어렸을 때 여러분들이 디지털 기술을 인터넷을 접했을 때와 지금은 굉장히 다르지 않나요? 제가 봤을 때는 아주 근본적으로 달라졌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디지털이 완전히 전면화되면서요. 영화의 모든 과정만 바꾼 것이 아니라 예술 전반의 지형도 자체를 완전히 바꿔 놓았다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디지털의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게 기존의 어떤 매체 구분들을 혼종적으로 가로지르는 융합이라는 점을 우리가 고려했을 때 이게 디지털의 대표적 특징으로 꼽히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그랬을 때 전자기적 이미지를 디지털 영화, 그러니까 정말 영화일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은 사실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이 융합이라고 하는 디지털 자체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결과가 디지털 영화로 모든 게 귀결될 거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영화학자들의 바람이겠죠. 근데 현실은 아마 그 바람을 넘어가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듯이 이미 영화는 어떤 문화적 지배소의 역할을 내주었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포스트의 의미를 디지털 영화가 아니라 디지털의 전면적인 변화가 가져온 영화 이후에 문화적으로 지배적인 예술 형식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전자기적 이미지가 디지털 영화와 동의어가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다. 요거를 저는 이제 지적을 해야만 했습니다. 많은 영화 연구자들 중에 이 전자기적 이미지를 디지털 영화와 동의어로 보고 이제 논의를 이끌어가는 경우들이 있었고, 예전에 제가 박사 논문을 심사할 때 이런 논의를 가지고 와서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제가 다음에 이게 왜 아닌지 글로 써서 발표해서 그거는 꼭 대답을 해 드리겠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사실은 그때의 대답이기도 합니다, 이 글은. 네. 그래서 인제 좀 여기에서 인제 이 현재의 어떤 이 특징들이 과연 뭔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영화학자 필립 로젠에 따르면 디지털의 특징은 상호작용성, 융합, 혼종성이라고
이렇게 이런 것들로 대표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특징들은 매체들이 기존의 경계에 따라 구분되지 않고 혼종성을 띠며 새로운 차원에서 융합하는 어떤 새로운 형식들 속에서 드러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태생적으로 모든 매체 형식들의 융합을 함축하는 디지털 기술의 특성은 제가 봤을 때는 모바일 네트워크 장치들에서 더욱더 발전된 방식으로 극명하게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2000 그러니까 아이폰이 출현하기 이전에, 아이폰이나 아니면 그 뭐예요? 태블릿 PC가 출현하기 이전에는 저만 해도 MP3 플레이어를 가지고 다녔고 디지털 카메라를 따로 가지고 다녔고 핸드폰을 따로 가지고 다녔어요. 아마 많이들 그러셨을 거예요. 그래서 카메라, 사진첩, MP3 플레이어, 동영상, 영화, 텔레비전, 컴퓨터. 그리고 컴퓨터는 노트북 따로 굉장히 무거운 거 따로 들고 다녔죠. 그리고 휴대전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기존에 분리되어 있었던 어떤 매체들이 인제 경계가 무너지면서 스마트폰 하나로, 태블릿 하나로 융합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융합, 혼종성이라고 하는 특징이 우리가 들고 있는 이 모바일 기기들에서 그냥 완벽하게 드러납니다. 디지털 기술이 모든 자료들의 어떤 호환 가능성을, 그러니까 이미지도 디지털로 저장하고 글도 디지털로 저장하고 사운드도 디지털로 저장을 하게 되면서 이 디지털로의 어떤 호환 가능성을 확보를 해준 거죠. 그렇다면 네트워크는 이 호환 가능성을 말 그대로 현실화시킨 거예요. 이렇게 가능성은 있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정말로 다 호환될 수 있느냐는 그전엔 아니었다라는 거죠. MP3 플레이어에서 따로 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카메라에서 따로 사진을 봐야 되는데 이제는 이게 완전히 다 현실화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텍스트, 이미지, 동영상, 사운드 등 모든 자료들은 다 디지털화되어 인터넷에 업로드되고 네트워크에 의해서 공유된다라고 하는 특성이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도 제가 화면 공유 중이죠. 이 공유라고 하는 어떤 액션 혹은 이 활동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는 정말 매일매일 하고 있는, 우리가 의식하지도 못한 채 매일매일 하고 있는 어떤 행위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모든 정보들은 이제 디지털로 처리돼서 데이터의 형태로 가상 공간 속에 저장되고 보관되어 있습니다. 요새는 저기 뭐야, 저장 장치도 잘 쓰지 않죠. USB도. 그러니까 뭐 저 같은 경우에도 이 가상 클라우드에다가 저장을 한다든가 그런 방식으로 그다음에 예전에는 한 몇 년 전만 해도 영화들을 그 인터넷에서 P2P로 다운받아 가지고요. 파일 형태로 이제 불법이죠 거의. 불법 그 파일 형태로 다운받아서 영화를 보곤 했는데 지금은 그런 사이트들도 거의 사라졌어요. 거의 모든 영화 자료들은 인제 스트리밍 사이트나 아니면 유튜브나 그런 공유 사이트에 다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우리는 사실은 내가 다운받아서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어떤 가상 공간 속에 저장되고 보관되어 있다가 누구든지 이 정보와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게 점차 바뀌어 왔다라는 거를 지난 10 년을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네트워크 없는 일상생활은 이제는 상상조차 힘든 수준이 되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 모바일 네트워크 플랫폼에 기반을 둔 어떤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오늘날의 인터넷 플랫폼은 사용자들의 어떤 개방, 참여, 공유를 통해서 사용자가 정보의 사용자이면서 동시에 생산자가 되는 그런 어떤 웹 2.0의 어떤 플랫폼으로 변화하였고 이 참여 구조에 의한 어떤 네트워크를 공고히 구축하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매체의 디지털적인 융합은 결국은 공유라고 하는 행위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사실은 일상에서 경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모바일 네트워크의 가장 중요한 특성이 디지털의 혼종성과 융합을 바탕으로 한 상호작용적 공유라는 부분을 인제 우리가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이 공유가 인제 제가 제시하는 새로운 어떤 영상 예술 형식의 어 가장 중요한 어떤 사회적 가치가 바로
공유 가치라고 제가 제안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베냐민이 그러니까 어떤 제의적 가치, 그다음에 전시 가치, 그러니까 예술 형태 예술 형식에 따라서 제의적 가치를 가지고 그다음에 전시 가치를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전시 가치 뒤에 이어져서 나오는 게 인제 저는 공유 가치라고 인제 제안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인제 뭐 맞는지 아닌지는 일단 저의 이론적 실험이니까 한번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기술이라고 하는 게 이제 모바일 네트워크를 통해서 자신의 가장 중요한 특성을 본격적으로 구현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예전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2000 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우리는 컴퓨터 스크린 앞에 고정돼서 있어야만 했어요. 그래서 스크린 앞에서 부동의 자세로 앉아 있어야만 했는데, 이런 상황을 영화학자, 매체학자 프리드버그 같은 경우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스크린 속에서는 굉장히 자유롭게 온 전 세계를 움직일 수가 있어요. 이동할 수가 있는데, 이런 스크린 속의 가상적인 운동성은 관객의 부동성을 함축한다라는 표현으로 인제 그 당시의 상황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로부터 지금은 또 엄청나게 바뀐 거죠. 그래서 가장 바뀌게 된 중요한 지점이 뭐냐라고 했을 때, 관객이 이제는 현실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막 그 시속 400 킬로가 넘는 KTX를 타고 가면서도 우리는 다 네트워크에 접속되어 있어요. 그리고 길을 걸으면서도, 뭐 굉장히 빠른 교통수단을 타면서도, 어디에서도 우리는 늘 움직이면서도 우리는 언제나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고, 거기에서 정말 뭐, 그러니까 길거리 지나가다가 예를 들면 김재인 선생이 페이스북에 올린 포스트를 제가 공유하기 누르는 순간 이미 공유라고 하는 액션이 이미 취해진 거예요. 우리는 걸어 다니면서 그런 정보들을 내가 직접 퍼다가 인제 생산하게 되는, 그런 생산자와 소비자의 그 두 가지 특성을 다 가지고 있는, 예를 들면 인제 그 엘빈 토플러가 얘기하는 프로슈머와 굉장히 비슷한 관객성을 우리가 인제 보게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객의 현실적 운동성이라고 하는 걸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사실은 뒤에 가게 되면 들레즈의 인제 제가 이 전부를 다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강조점만 얘기를 하자면은요. 관객이 변화했다라고 하는 거죠. 관객은 그대로 동일한 성격을 가지고 남아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 그걸 특히 인제 관객의 어떤 물리적인 조건으로부터 관객의 변화를 끌어내고, 이 물리적인 조건들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액션들,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행위들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진 거냐라는 걸 통해서 새로운 예술 형식이 이제 출현한다라고 하는 거를 인제 보이려고 하고요. 그 근거는 첫 번째, 베냐민에 따르면 인제 옆 페이지에 여기 보이시죠? 대중은 예술 작품을 대하는 일체의 전통적 태도가 새로운 모습을 하고 다시 태어나는 모태이다. 양은 질로 바뀌었다. 예술에 참여하는 대중의 수적 증가는 참여하는 예술 형식 그 방식의 변화를 초래한다라고 베냐민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저 쪽수만 많게 변한 게 아니라 그렇게 많은 그 사람들이, 여기에서 인제 대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게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관객, 사용자라고 해도 되고 관객이라고 해도 되고 대중이라고 할 수도 있죠. 뭐 엄격하게 동일한 의미는 아니지만, 지금 베냐민이 여기에서 대중이라고 하는 것도 예술을 수용하는 그 대중, 예술 수용자이기 때문에 거의 같은 맥락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객이 달라졌다면, 이 대중이 달라졌다면 우리는 분명히 이로부터 달라진 어떤 예술 형식을 볼 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베냐민의 의견에 기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들레즈 영화 철학에 굉장히 중요한 한계로 꼽히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들레즈는 너무나 아름다운, 사실 진짜로 굉장히 아름다운데요. 책을 읽다 보면 어 어느 순간에는 너무 아름다워 가지고 막 이렇게 막 미소가 띄어진다든가 아니면 약간 울컥울컥하는 지점들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할 때 그런 것들이 되게 티가 많이 났나 봐요. 그래서 강의 평가에
교수님이 들레즈를 너무 사랑하신다. 뭐 이런 강의 평가가 올라온 적도 있었는데 정말로 아름답게 이 영화에 대한 어떤 존재론적인 시스템을 아름답게 그려 놨어요. 근데 그 시스템에 없는 게 뭐냐면 관객입니다. 그런데 영화 이론에서 영화학에서 정말 중요한 어떤 분과라고 얘기를 한다면 인제 영화 이미지 혹은 영화 매체에 대한 존재론적인 탐구보다도 오히려 더 중요한 게 바로 관객론이에요. 관객론이 거의 20 세기 중반부터 시작해서 1960 년대 정도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도 굉장히 활발하게 얘기가 되는 논의가 바로 영화에서의 관객론이거든요. 즉 영화가 어떤 방식으로 이 영화의 형식들이 어떤 방식으로 관객에게 영향을 끼쳐서 관객이 어떤 인제 리액션을 하게 되는가. 이게 관객을 수동적으로 만드느냐 아니면 적극적으로 만드느냐 아니면 어떤 사유를 하게 만드느냐. 결국은 이 예술 활동을 하는 거의 모든 작가들이 책을 쓰는 사람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내 책을 읽어 주는 사람 혹은 내 작품을 보는 그 관객들이 '이 작품을 통해서 뭘 느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을 안 가진 예술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인제 그런 소통이 참 어렵죠. 영화에서도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인제 시네마를 연구하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딱 막혔던 지점 중에 하나가 바로 관객에 대한 어떤 그 자리가 들레즈의 시스템 내에서는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제 시도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저는 들레즈의 그 존재론적 시스템이 별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만 일렉트로닉 이미지에 대한 들레즈의 어떤 모순적 태도 혹은 비일관적인 태도가 문제이고 그다음에 들레즈는 왜 관객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관객은 정말로 중요한 팩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관객론을 들레즈에 결합시켜서 들레즈 예술론을 확장해 보는 건 어떨까라고 하는 게 인제 뒤에서 전개가 됩니다. 여기에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제 여러 맥락에서 이 글을 읽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 밑에 나오는 얘기들은 지금의 우리 관객들의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이죠. 버스나 지하철 타고 가면서 인제 대중교통 타면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그 승객들이 뭐냐면 다 핸드폰 들여다보고 있어요. 그걸로 뭐 동영상을 보든 뭐 게임을 하든 뭐 카톡을 하든 그런 것들을 하고 있죠, SNS를 하든 간에. 그래서 스마트폰을 보면서 무언가를 인제 관람을 하게 돼요. 근데 인제 주로 인제 동영상에 한번 집중을 해 보자 이거죠. 그러면 다수 대중이 이렇게 길거리를 가면서도 인제 동영상 많이 본단 말이에요. 이렇게 일상적으로 관람한다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영상의 포맷에 중요한 변화를 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영화관의 대형 스크린을 기본으로 상정을 해 놓고 촬영을 하는 것과 스마트폰에서 볼 거를 상정을 하고 영화를 찍는 건 완전히 다른 포맷을 만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포맷 변화가 생길 거냐라고 본다면 영화처럼 한 두어 시간 정도 걸리는 영상을 우리가 길거리에서 못 봐요. 그렇기 때문에 한 10 분만 넘어도 '좀 길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화나 드라마나 뭐 오락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뭐 TV에서는 1 시간, 2 시간짜리를 하더라도 인제 우리가 길거리에서 볼 수 있는 방식으로 그다음에 어떤 공유 사이트 혹은 SNS에서 공유하는 것들은 뭐 트레일러든 클립이든 5 분에서 10분 안팎의 길이들로 이렇게 클립들이 나누어져 가지고 계속 업로드가 되죠. 그래서 그런 나누어진 클립들을 통해서 우리가 인제 어떤 작품을 영상들을 관람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식의 어떤 관람 환경의 변화가 웹 드라마처럼 10 분짜리 드라마 이런 것들이 인제 만들어 내게도 됩니다. 그리고 이 관객의 이동성이라는 이 환경의 변화는 촬영 방식의 변화로도 이어지게 되는데 그러니까 요새 드라마가 예전 드라마에 비해서 드라마는 TV로도 보지만 많은 경우에 인제 핸드폰으로 보고 있는 사람들도 정말 많거든요. 그럴 경우에 스마트폰 화면으로 만약에 롱쇼트를 보여주게 되면 사람이 얼굴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점점 클로즈업 쇼트가 많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롱쇼트는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가 다 화면에 나오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머리부터 발끝까지가 포함돼서 그 위로 하늘이나 밑에 땅까지 포함되는 그런 쇼트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얼굴 표정 자체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시청률이 굉장히 예민한 드라마들 같은 경우에는 클로즈업 쇼트가 굉장히 빈번하게 예전보다 더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제 이 화면 크기의 변화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크기의 변화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영상의 구성, 카메라 워킹 등 모든 어떤 요소들을 변화시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매체학자인 프리드버그 말처럼 "동영상 테크놀로지의 역사상 아주 결정적인 기로에서는 언제나 스크린 포맷상의 실험들이 존재해 왔다."라고 하는 그의 진단이 현재의 어떤 변화에 대해서도 유효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폰의 작은 스크린 포맷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시대의 어떤 영상 예술을 이해하는 데 상당히 중요할 것이다라는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뭐 유튜브 같은 데서 뭐 온갖 게 다 있죠.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 유튜브를 접했을 때에는 2000 년대 후반에는 그냥 거의 필름 아카이브처럼 온갖 고전 영화들이 있는 인제 필름 아카이브처럼 이렇게 접근을 했는데 요새는 뭐 없는 게 없잖아요. 요리 어떻게 하지? 레시피 검색할 때도 주로 유튜브에서 검색을 많이 하더라고요,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유튜브에서 먼저 검색을 하는 이런 방식인데 이런 식으로 이런 질적인 어떤 변화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관객성의 변화에 대한 베냐민의 논의를 우리가 분명히 살펴봐야 할 것이다라고 하는데요. 아까 맨 앞에 얘기했었던 것과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베냐민은 예술의 위기의 시기에 나타나는 어떤 징후들에 대해서 매우 흥미로운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전의 예술 형식이 자신에게 적절하지 않은 어떤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려는 현상 자체가 이미 예술 형식의 위기를 말해 준다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요. 예를 들면 사실 회화라는 거는 소수 관람에 적합해요. 그래서 원래는 갤러리 같은 거는 19 세기에야 생긴 거예요. 그전까지는 뭐 왕의 침실에 아니면 성당의 벽면에 이런 식으로 걸려 있었던 게 회화인 거죠. 그래서 아주 소수의 인물들만 관람을 했는데 19 세기에 들어서 커다란 갤러리에서 다수의 관중에 의한 동시 관람 방식으로 회화가 바뀌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베냐민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바뀌어 가고 있는 것 자체가 회화의 위기를 말해 주는 징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19 세기 말 20 세기가 되면 사진과 영화에 의해서 구현되는 어떤 전시 가치, exhibition value라고 하는 게 그 시대의 어떤 대표적인 예술 가치가 되기 때문에 회화도 그 exhibition value를 따라하고자 하다 보니까 이제 갤러리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근데 흔히 미술사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질 않고 사진이 등장을 해서 "회화가 위기에 이제 처하게 되었다."라는 식으로 뭐 "인상주의가 사진에 대한 대응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결국은 사진이라고 하는 게 회화를 저 뒷전으로 밀어낸 어떤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베냐민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미 사회의 생산 양식 자체가 변화하고 있었고 그에 따라 예술에 대한 수용자의 요구가 변화했기 때문에 회화의 사회적 위기가 도래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베냐민에 따르면 20 세기의 어떤 사회적 요구를 가장 잘 구현하는 매체는 영화이고 영화는 아주 본래 커다란 스크린을 통해서 관객들의 집단 관람이 인제 기본 디폴트 값이었어요. 물론 지금도 대형 스크린을 통해서 보는 경우도 많이 있죠. 하지만 이걸로만 우리가 영화를 보냐면 그렇진 않아요. 영화관에 가는 비중이 좀 적어졌어요. 어떤 때 주로 가시죠? 4D 영화다. 그러면 영화 보러 가요. 그다음에 어벤져스 같은 영화다. 그러면 영화 보러 영화관에 가요. 그런데 홍상수 영화다. 그러면 영화관에 잘 안 가요. 왜? TV로 봐도 이 스펙타클에 별 큰 차이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는 경우는 사실은 극장으로 잘 안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그냥 IPTV로 보거나 아니면 넷플릭스에서 보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영화를 보게 되는 것 자체가 그리고 또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유튜브로 짧은 영화 클립들을 이어서 우리가 군데군데 보면서 그 영화를 통으로 다 안 보고 이렇게 본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기존의 영화라는 예술 형식의 위기를 보여준다라고 베냐민을 따라서 그렇게 얘기해 볼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영화의 어떤 위기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여러 군데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거다라는 부분들을 이제 나름 보여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본다면 인제 영화라고 하는 게 20 세기의 대표적인 예술이었는데 21 세기의 어떤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려고 아주 애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화의 어떤 사회적 중요성 혹은 문화적 지배력이라고 하는 것들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런 징후들은 여러 군데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그렇다고 당장 영화가 사라진다거나 혹은 '영화가 쓸모없어졌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현대 회화 작가들이 어떤 사회적 요구, 예술의 사회적 요구나 그런 중요성을 수행하지 못한다고 해서 쓸모 없어집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다만 21 세기가 예술에 요구하고 있는 어떤 사회적 역할을 영화가 수행할 수는 없게 되었다라는 거죠. 다른 매체가 인제 그것을 수행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제 그런 맥락에서 또 다른 영화의 징후들에 대한 어떤 그 베냐민식의 아이디어를 인제 지금의 우리 상황에서 이렇게 찾아보는 그런 방식으로 인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사실 저한테 굉장히 중요했었던 아이디어 중에 하나가 그 스티븐 샤비로가 얘기했었던 너무나도 새로워서 이름이 없는데 그런데 너무나 일상적이어서 우리가 그것을 새로운 거라고 미처 보지도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지점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는 어떤 이 스마트폰 포맷의 영상 예술들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 그리고 걔네들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이 온라인 공유 동영상이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을까에 대해서 인제 제가 쭉 썼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제 생각이 아니라 로라 멀비라고 굉장히 유명한 영화 이론가가 있습니다. 그 영화 이론하는 사람들 중에서 로라 멀비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70 년대에 발표한 논문 같은 경우는 그 여성주의적 페미니즘적 영화 어떤 시각의 가장 교과서 같은 어떤 논문을 발표했었고 그다음에 2000 년대 들어서 이 DVD에 대한 어떤 이 관람 경험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바로 그 책이 이 1 초에 24 번의 죽음이라는 책입니다. 여기에서 쓴 내용들 그다음에 또 예술사학자인 빅터 버긴의 어떤 관람 방식의 변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온라인 공유 동영상의 캐릭터에 대해서 인제 제가 나름 찾아보고 정리한 내용입니다. 이걸 지금 사실 여기가 재밌는데 할 수가 없어서 그게 좀 아쉽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개념 이제 시퀀스 이미지 뭐 이런 이제 빅터 버긴의 개념이 나오는데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저는 새로운 영상 예술을 네트워크 이미지라는 이름으로 붙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인제 이유를 밝히고 이 네트워크 이미지가 작동하는 방식을 들레즈의 배치 개념을 통해서 인제 좀 더 설명을 하고 내용을 좀 그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이제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네트워크 이미지라고 하는 게 가지고 있는 아주 그 개인의 범위를 벗어나는 집단적인 어떤 기억과 행위를 그 포함하고 있는 그런 특징들을 인제 지적을 하면서 이런 새로운 어떤 예술 형식, 네트워크 이미지 잘 어울리잖아요. 운동 이미지, 시간 이미지, 그다음에 네트워크 이미지. 요렇게 했을 때 그 네트워크 이미지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대해서 이제 공유 가치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이제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 이야기들은 그냥 찬찬히 읽어 보시면 전혀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들을 통해서 이제 들레즈의 세 번째 시간 이미지. 그래서 여기에서는 주로 시간 이미지에서 이미 성취해낸 어떤 영화적인 특징들이 네트워크 이미지에서는 정말 너무나도 손쉽게 그 구현되고 있는 바로 그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들레즈의 얘기에 따라서 이제 네트워크 이미지와 시간 이미지를 연결한 지점입니다. 그래서 이걸 마저 다 읽으시고요. 그러면 좀 더 그 우리 실시간 수업에서는 생산적인 토론과 논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많은 흥미로운 질문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럼 실시간 수업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